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9월 28일 수요일이고요.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영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곧 10월을 앞두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지시죠? 이번 주 내내 서울은 한낮에 27도를 웃돌면서 낮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 금세 선선해지니까요. 외출 시에는 가벼운 외투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또 제법 쌀쌀하더라고요. 오늘 날씨 어떤지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갈수록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에도 큰 화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인데요. 산행이나 캠핑하실 때는 각종 화재 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침까지 짙은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하늘이 내내 맑다 보니 밤사이 내륙에서는 안개가 만들어졌는데요.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호수나 교량과 인접한 곳은 시야가 더 답답할 만큼 감속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16.3도, 대전은 14.4도, 부산은 19.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은데요. 서울은 27도, 광주와 대구 26도로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벌어지겠습니다. 설악산에는 곳곳에서 단풍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해발고도 1600m 지점까지 물들었고 지난해에 비해서는 색이 곱다고 하는데요. 주 후반에는 산의 20%가량이 물들어서 공식적으로 첫 단풍을 알려오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절정기는 10월 중순쯤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말과 개천절까지는 늦더위가 계속되겠고요. 비 소식 없이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고가 희귀질환 의료기기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입니다. 네, 앞으로 고가의 희귀질환 의료기기도 재난적 의료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라고 하면 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소득 하위 50%가 주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원 대상에 희귀질환 진단 치료에 사용되는 기기 중에서 국내에 대체 상품이 없는 기기가 새로 포함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희귀질환은 질환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힘든데 또 고가의 치료비가 큰 걸림돌이 되곤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 희귀질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모든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희귀질환이기 때문에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기기가 많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이 고가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희귀질환자들이 수술을 할 때 의료기기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심폐수술할 때는 혈관 튜브나 카테터 같은 게 필요합니다. 이게 1회 시술에 한 316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간다고 하고요. 또 신부전증 환자의 경우에는 혈관 흐름을 개선하는데 또 의료기기가 필요한데요. 이 의료 재료의 1회 시술비는 한 475만 원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전부 건보 대상이 보험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런 희귀질환자들에 대한 의료기기나 이런 데에는 건보 적용이 안 돼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고스란히 의료비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번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면 전액 건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번 법 개정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한도가 기존에는 3천만 원이었는데요. 이 한도가 5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이 된다고 합니다. 네, 희귀질환자들에게 필요한 기기 지원, 이게 뭐 너무 잘된 일인데 희귀질환자들이 꼭 필요한 또 의약품이 있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그 과거에는 백혈병 치료제 의약품 뭐 제대로 안 들어온다. 뭐 1회 가격이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생겨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약처 산하에 한국 희귀 필수 의약품 센터라고 하는 비영리 재단을 만든 거예요. 여기에서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희귀질환 치료제를 수입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지금 맡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희귀질환 치료 약품과 원료 한 10개 품목을 국산화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폭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희귀질환자들이 의약품에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을 구하기 쉬워지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장점이 앞으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네. 아무튼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돼서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학교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이 최다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10건 중 3건이 불법 촬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교육부의 교내 디지털 성범죄 현황을 보니까요. 2018년부터 최근까지 총 1,860건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을 했는데 이 가운데 불법 촬영과 몸캠 등이 589건으로 30%가 넘었습니다. 게다가 성폭력과 성추행을 동반하는 불법 촬영도 늘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학교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성범죄 중에 불법 촬영이 가장 많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외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불법 촬영 못지않게 많았던 것이요. 사이버 성적 괴롭힘이었는데요. 이게 576건으로 한 30%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런 경우가 458건으로 23%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디지털 사이버 범죄나 성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학교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피해자는 학생이 대부분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상하신 대로 가해자하고 피해자 대부분은 학생이었는데요. 전체 한 95%를 차지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 숫자가 많기도 하고요. 네. 아직 10대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측면이 반영이 돼 있는 건데요. 나머지 5%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교사나 교직원을 대상으로 저지른 디지털 성범죄가 56건으로 한 3% 정도를 차지했고요. 교사가 정반대로 교직원이 가해자인 경우도 14건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조금 더 심각하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은 피해자를 보니까요. 6,900명이 넘었는데요. 10대 여성이 전체의 17%가 넘어서 연령대는 다양할 수 있으니까요. 전체에서 가장 많은 수준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10대 디지털 성범죄 심각하고 그중에 여성 피해자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학교에서 성교육도 하고 있고 성범죄 예방 교육도 네.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성교육이 정말 잘 되고 있다고 하면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겠죠. 네. 성범죄나 성범죄에 관한 성교육이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뭐 맞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에 피해자들이 디지털 성범죄를 겪고 있지만 이게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성범죄를 당하는 입장에서도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성교육을 좀 더 잘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학생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거나 네. 범죄를 당하면 곧바로 이거 내 범죄입니다. 저 이런 피해 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부모한테 신고를 하거나 알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성범죄 교육안을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인터넷 공간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정보를 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너무 쉽게 성 관련한 자료들을 찾아볼 수가 있더라고요, 영상으로.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흔히 돌아다니니까 학생들은, 청소년들은 이거 그냥 내가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에 대한 인식이나 교육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일반적으로 예전엔 컴퓨터를 가지고 이렇게 찾아봤잖아요. 네. 요즘에는 전부 스마트폰에 들려 있잖아요. 너무 쉽게 봐요. 네. 그 뭐 여러 가지 앱을 통해 가지고 그걸 차단한다고 부모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네. 노력을 하는데 실제로 차단이 잘 안 됩니다. 쉽지 않죠. 예.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세 번째 이슈는 MZ세대 조용한 사직 열풍입니다. 혹시 조용한 사직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조용한 사직이요? 조용한 사직은 저 이번에 조용히 처음 물러나라 들었어요. 뭐 이런 거. 뭐 사직이면 사직이지 조용한 조용한 사직은 사직. 뭔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요즘 MZ세대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신조어입니다. 실제로 퇴사하지는 않지만 마음은 이미 떠나서 최소한의 업무만 하는 걸 말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그 MZ 세대들의 태도를 좀 대변해 주는 것 같기도 하다. 뭐 일부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조용한 사직이라는 이 현상이 왜 생겨났고 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화제가 된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일단 진원지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20대 정보기술 엔지니어인데요. 자이드 펠린이라는 사람이 17초짜리 동영상을 지난 7월에 올렸는데요. 일이 곧 삶이 아니고 당신의 가치가 업무 성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영상 조회수가 약 400만 회를 기록하면서 이 주장에 동의하는 2030 세대 직장인들이 조용한 사직을 단 영상을 SNS에 잇따라 올리고요. 해시태그를 달면서 굉장히 선풍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뭐 영상이 보여지면서 열풍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 이게 뭐 저 미국에서 이렇다고 그러지만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나라가 원조국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오. 우리나라에는 워라밸이란 말이 이미 네. 몇 년 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 이 신조어의 원조국이다. 사실은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구인 구직 플랫폼에서 직장인 한 3,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월급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네. 그랬더니 회사에서는 딱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하면 된다는 응답이 70%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세대별로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흥미로운데요. 20대와 30대에서는 약 78%가 받은 만큼 한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대신에 40대는 59%, 50대는 40%가 월급 이상의 성과를 보여야 한다 이런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기성세대는 아무래도 고도성장기를 겪은 세대잖아요. 네. 평생 직장이야. 네. 이 직장에 내가 뼈를 묻겠어. 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회사가 크면 내가 그만큼 보상을 받는다는 걸 체험적으로 느낀 세대인데요. 지금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취업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또 이직도 굉장히 잦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이 더 중요하다. 내가 회사에서 주는 만큼만 일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직장에서는 주는 만큼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신의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퇴직 이후에는 부캐를 만들면 되는 거죠. 퇴직 이후에는 또 다른 나로 되돌아가게 되는 건데요. 퇴근 후에도 그렇겠네요. 그렇죠? 네, 일 맞습니다. 딱 하고. 이 못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많이 배우거나 아니면 관련된 일을 하기도 하고요.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도 한데요. 근데 사실 일 하나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부캐도 사실 고단한 부캐들도 많이 있잖아요. 엔잡러라고 얘기하잖아요. 직장에서 일해서 받는 뭐 급여만은 가지고는 생활하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다른 일도 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에 잘해야 되는데 지금 왜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수학 시간에 수학해야지 수학 시간에 영어하고 영어 시간에 국어하고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네. 근데 MZ 세대 곧 연령대에 참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월급보다 조금 더 일을 해야 그 다음에 더 승진도 하고 하는데 이게 꼰대 생각인가요? 여기서 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기성세대십니다. 지금 들으면서 기성세대십니다. 시선의 알겠습니다. 차이구나 싶네요. 네, 이 사회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하늘은 높고 말도 살찌는 그런 계절인데 역시 가을엔 입이 즐거워요. 아유, 그럼요. 입맛이 딱 올라오는 이맘때 네. 사실 뭐 제철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런 말 많이들 하시는데요. 푸른 바다 제주 가면 은빛 물결이 가득하죠. 또 먹어줘야 됩니다. 예, 저도 이거 해봤어요. 네. 예, 은빛 찬란한 진짜 칼이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살이 통통하게 잘 찼다고 그러는데 자, 가겠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이맘때 제주도에 가면 가을 진미 중에서도 으뜸인 생선을 맛볼 수 있다는데요. 마침 주업을 나간다는 선장님을 만나봤습니다. 사실 요즘 맛있는 생선이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어떤 생선이에요? 아, 궁금하세요? 네, 뭐 어떤 건지. 궁금하면 그거 잡으러 가고 있으니까 우리를 타세요. 과연 어떤 녀석일지 따라가 볼까요? 먼 바다로 나가야 만날 수 있다는데 달리고 또 달리고. 아이 선장님, 이 얼마나 더 가야 합니까? 서귀포하고 마라도 사이로 한 40km
가야 됩니다. 6시 되면은 그때부터 조업을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아마 피디님이 찾는 맛있는 고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귀한 생선을 만나기 위해 2시간을 넘게 달려 드디어 낚시 포인트에 도착. 먹기 좋게 썬 꽁치를 미끼로 사용해 녀석을 유인한답니다. 오호! 시작과 동시에 줄줄이 잡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설마 고등어는 아니겠죠? 고등어요?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자, 3, 2, 1.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가을의 신미. 은빛 찬란한 이것은 바로 제주 은갈치입니다, 이게. 가을바다의 보물 은갈치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어머나 눈부셔라. 제주에서는 8월부터 11월까지 은갈치 잡이가 이루어진다는데요. 채낚기 방식으로 긴 낚싯줄에 여러 개의 낚싯바늘을 매달아 잡는답니다. 아니 근데 왜 가을 은갈치가 특별히 맛있다는 겁니까? 그것이 궁금하다. 여름에는 이제 여름 더운 바람이 이제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와갖고 이제 신선도도 그렇고 그때는 살이 안 져요. 이제 갈치는 이제 찬바람이 불어가야 드라하게 살이 올라오면서 최고 맛있어요. 이렇게 채낚기 방식으로 잡은 갈치를 은갈치, 그물로 잡은 갈치를 목갈치라 부른다는 사실. 우물에서 하면 바로 죽으면서 몸에 피가 많이 퍼져 있는데 이것들은 바로 죽으니까 그만큼 신선해요. 은갈치가 목갈치보다 비싼 이유 이제 아시겠죠? 누가 제철 생선 아니랄까봐 줄기차게 배 위로 탑승하는 은갈치들. 갈치는 야행성 어종으로 낮은 수심이 깊은 곳에 머물고 밤이 되면 먹이를 찾아 수면 가까이 떠오르기 때문에 어둠이 있는 한 갈치잡이를 멈출 수 없답니다. 특히 요즘엔 좋은 양을 더 늘리고 있다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3년 만에 이거 축제하게 되니까요. 어머니들도 갈치가 많이 팔 수 있고 하니까 좀 괜찮네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서귀포 은갈치 축제가 3년 만에 다시 열리기 때문에 한시도 쉴 수 없다는 건데요. 야, 녀석들 참 실하다, 실해. 길고 긴 밤이 지나고 아침 해가 밝으면 어민들의 손은 더 바빠집니다. 밤새 잡은 은갈치들을 크기별로 선별하는데 오늘 조항은 어때요? 갈치 축제도 얼마 안 남았고 그리고 이제 씨알이가 좋으니까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은갈치 맛보러 올해는 더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길 바란다는 어민들. 어선 가득 은갈치를 싣고 항구로 무사 귀환했는데요. 그러나 잠시도 쉴 틈 없다. 정박하자마자 은갈치들을 6km 올립니다.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한 채로 신속히 도착한 것은 다름 아닌 위판장인데요. 보다 실한 은갈치를 선점해 소비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상인들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한마음이 되죠. 영양은 별로 없었는데요. 경매가 잘 나왔고 기분도 좋고 서귀포 갈치 축제 때 많이 놀러와서 구경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서귀포 은갈치 축제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열린다는데요. 각종 체험부터 문화공연, 시식 및 수산물 할인 판매까지 한다니 갈치 마니아들에겐 희소식이 아닐 수 없겠어요. 자, 제주까지 왔으니 은갈치 요리 구경도 하고 가야겠죠? 현지인 추천 맛집을 찾아가 봤는데 언제나 한결같은 맛을 내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장님이시네. 오랜 세월 손님들에게 사랑받아온 비결은 딱 하나랍니다. 갈치 이거 당일발이 배에서 신선한 거 갖다가 생물로 쓰고 있습니다. 남 사장님이 은갈치 잡이배를 소유한 선주다 보니 매일 싱싱한 은갈치만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좋은 은갈치 하나면 그 어떤 조미료도 필요치 않다는 거죠. 배추, 호박, 청양고추만으로 맛을 낸 갈치국부터 직접 만든 간장을 더해 매콤하게 조려낸 갈치 조림은 중독적인 맛으로 밥도둑을 자처하고 있다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갈치 요리의 대명사 갈치구이가 빠질 소리야. 자, 주먹 여기 갈치 요리 3총사 납시오. 시원칼칼한 갈치국부터 매콤달콤한 갈치 조림에
담백하고 부드러운 갈치구이까지. 어머나, 이건 찍어야 돼. 먹기 전에 인증샷은 필수. 먼저 갈치국부터 맛을 보는데 맛이 어때요? 왜 사 먹는지 알 것 같아요. 되게 맛있고 담백하고 고기가 느끼하지도 않고 그 단단한 갈치 식감도 굉장히 맛있어요. 제주 오면 항상 갈치국을 먹어요. 이게 서울에는 없다 보니까 여기 제주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서 네, 갈치국을 먹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칼칼하고 맛있어요. 싱싱함 그대로 품고 있는 은갈치를 다양한 요리로 맛보고 즐길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손님들. 어머나, 이분 제대로 먹을 줄 아시네. 갈치구이가 되게 맛있고 이게 바로 잡아서 하니까 더 부드럽고 진짜 맨날 먹고 싶어요. 이거. 너무 맛있네요. 구이 말고도 조림이랑 갈치국도 육지에서 먹는 거랑은 너무 달라서 왜 제주로 여행 오는지 알 것 같습니다. 손님들 칭찬 일색인 제주 은갈치 요리들. 집에 가면 또 생각날 그 맛. 갈치살 골고루 발라 양껏 먹는데요. 얼마나 맛있으면 싹싹 비우셨나요? 너무 맛있어요, 갈치가. 이 고소함으로 진짜 못 드셔봐야 돼요. 꼭 제주 오시면 서귀포 제주갈치 꼭 드세요. 맛있습니다. 말이 살찌는 계절 가을. 제주 은갈치도 덩달아 살이 통통하게 올랐다니 이번 주 제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한 주간의 핫한 연예계 소식을 모아놨습니다.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반가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 사냥꾼 홍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 아침이 제일 행복한 남자 연예 리포터 홍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가장 먼저 홍규 씨, 오늘 연예 라이브 첫 소식은 뭐예요? 네, 연예 라이브 첫 번째 키워드는요. 22살 연상 유부남과 7년째 열애 중인 김민희입니다. 아직 법적 유부남인 홍상수 씨와 사랑에 빠져 연인 관계를 유지 중인 김민희 씨. 비록 대중에게는 외면받았지만 홍상수 감독과 해외 영화제에서 여전히 당당한 모습을 드러내며 근황을 알렸다는 소식입니다. 네. 김민희 씨하고 홍상수 감독, 불륜이라는 주홍 글씨가 새겨져 있고 국내에서는 요즘에 소식이 뜸했는데 글쎄 두 사람이 만난 지가 벌써 7년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15년이죠.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이 영화로 인연을 맺어서 이제 불륜 관계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락모락 이 영화계를 통해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017년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이 언론 시사회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한 거죠.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무려 7년째 이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글쎄요, 지금도 맞고 그때도 틀린 관계 아닐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김민희 씨는요, 그 불륜이라는 좋은 글씨가 새겨진 이후에 배우로서 연기력은 좀 더 인정을 받는 것 같은데요. 사실 데뷔 초기에는 연기력 논란이 있었어요. 물론 그 뒤에 화차, 아가씨 연기력이 점점 좋아진다 호평을 받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외 영화제에서 상을 받을 정도의 그런 세계적 배우는 아니었죠. 그런데 그 영화죠. 밤의 해변에서 혼자로 희연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 주연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사실 한국 영화에서는 어디에서도 사실 캐스팅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홍상수 감독의 뮤즈로서 홍상수 감독 영화에만 출연하는데 이 영화들이 거의 촬영할 때마다 각종 해외 영화제에서 초청을 받고 있고 상도 받고 있고 이러면서 연기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요즘에는 프로듀서, 제작자까지 이름을 올리면서 단순히 배우가 아니라 이제는 명실상부한 한 명의 영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도 홍상수 감독의 신작이 해외 영화제에 초청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홍상수 감독의 28번째 영화입니다. 제목은 탑인데요. 제70회 산 세바스티안 이 국제영화제 경쟁 부분에 진출을 했고 또 이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역사와 영향력을 자랑하고 또 이 스페인어권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영화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요. 이 영화가 제47회 토론토 국제영화제 스페셜 이 프레젠테이션 부분에도 초청이 됐는데요. 이 영화 탑은 산 세바스티안 국제영화제를 통해서 공개가 된 이후에 올해 이 국내에는 하반기에 개봉을 한 예정이에요. 그래서 관객과 만날 생각이다라고 하는데 다만 이번 작품에서는 항상 그의 이 홍상수 감독의 뮤즈로 항상 여자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던 김민희 씨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작 실장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 두 사람의 근황이 전해지면서 또 한번 화제가 됐었죠. 최근 한 커뮤니티에 최근 홍상수, 김민희 사이 이런 제목으로 사진이 올라왔는데 김민희 씨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홍상수 감독에게 스카프를 머리에 둘러주면서 저렇게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에요. 흔들린 듯 흐릿하게 찍혔지만 행복한 분위기는 전해져서 두 사람 아직도 잘 지내나 보다 했는데 지금 최 기자가 얘기한 이 스페인 영화제에 이렇게 또 다른 배우들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죠. 우리 아직 잘 만나고 있다. 드러내고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연애 소식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연애라이브 두 번째 키워드는요. 술 없이는 못 산다던 곽도원, 결국 음주운전입니다. 대체불가 연기파 배우로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배우 곽도원 씨가 제주도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며 사생활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곽도원 씨의 음주운전 가장 먼저 어떻게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건가요? 네, 곽도원 씨의 음주운전은 한 시민의 신고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지난 25일이죠. 새벽 4시 15분께 한 시민이 저 운전 중인 차량이 아무래도 운전자가 이 술을 마신 것 같다라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 확인 결과 이 곽도원 씨 도로상 이 신호 대기 중에 이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차를 움직이지 않고 안에서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왔을 때 이 음주 단속에 걸렸다고 합니다. 경찰의 음주 단속 당시에 곽도원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이 면허 수치가 훌쩍 넘었어요. 0.08이 이 면허 취소 수치인데 0.158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2배 만만치 상태인 거예요. 네, 술에 취한 채 그것도 무려 11km가량을 운전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한림읍의 한 횟집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애월읍까지 이 운전을 한 상황이에요. 정말 위험천만한 운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고 있었어요. 네. 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이럴 경우에. 지금 물론 1심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예측만 해보는 건데 네. 이게 형량 예측 판례 찾기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네. 여기다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후에 음주운전 1심 판례들을 모아가지고 이거를 머닝러싱 기법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600만 원 벌금이 예상된다. 이런 지금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벌금만 내고 말아요? 그건 아직 속단하게 일러요. 왜냐하면 이 곽도원 씨하고 비슷한 이 수치로 비슷한 이런 잘못을 한 범죄자에게 실제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진 적이 있어요. 집행유예가 더 길다고 해도 수감되지 않았다고 해도 이건 분명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간 줄이 가는 거잖아요. 징역형을 받는 건. 그리고 지금 실제로 1심까지 한 4개월 이상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번 곽도원 씨의 음주운전이 이미 예고가 된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던데요. 네, 사실 곽도원 씨가요. 술 없으면 못 산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연예계의 소문난 애주가 주당이었습니다. 지난 2020년에 본인의 입으로도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배우 곽도원이 인간 곽병규에게 바라는 점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야, 담배 좀 끊고 술 좀 그만 먹어라. 술 없으면 못 사니 큰일이다. 건강 관리하고 살도 빼고 병규야 너 어쩌려고 그러냐. 담배 좀 줄여라.
라고 이 스스로 질책을 한 바가 있어요. 근데 이때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니까 웃으면서 넘겼었던 거죠. 아, 굉장히 재치 있게 방송을 끝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곽도원 씨도 스스로 이 과도한 음주를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네. 근데 이제 곽도원 씨가 구설수에 오른 게 이번 음주운전 이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이제 2018년 연예계를 강타했던 미투 그때였는데 이 곽도원 씨가 1992년에 연극 배우로 데뷔를 했잖아요. 그때 시절에 내가 성희롱을 당했다 이런 폭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곽도원 씨가 잠시 휴직기를 가졌는데 이 사건의 결론은 이 폭로한 내용의 글과 곽도원 씨의 활동 시기랑 이게 시간대가 맞지 않는다, 연대가 맞지 않는다 해서 논란이 일단락이 됐고 곽도원 씨는 다시 복귀해서 영화도 찍고 예능도 출연하고 했죠. 그러다가 요때부터 2018년부터 2년 뒤에 2020년입니다. 영화 소방관 촬영 당시에 이 술자리에서 스태프를 폭행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이때 당시에 소속사가 이 현재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곽도원 씨도 이 당사도 굉장히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문을 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사자에게 확인되지 않은 좀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달라 했는데 지금 요번에 음주운전 이 이제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또 이제 각종 아직은 사실인지 아닌지 끝까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술자리에서의 어떤 실수들, 잘못들이 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처벌 수위도 그렇고 조금 더 지켜봐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세 번째 연예 소식 키워드로 살펴볼까요? 네, 연예라이브 세 번째 키워드는요. 유명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되다입니다. 지난 26일 오후 8시께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돈 스파이크가 현장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유명 작곡가 겸 가수에다가 요리까지 그쵸. 잘하는 돈 스파이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마약 투약 혐의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다수의 예능을 통해서도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팬들의 배신감이 더욱 큰 상황인데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돈 스파이크 씨는 강남 등 이 일대를 돌아다니며 호텔 파티룸을 빌려서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수사망을 피하고자 호텔 위치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교묘하게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달에요. 이 공범 중 한 명이 경찰에 검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사를 받던 중에 돈 스파이크의 이름이 나오면서 꼬리가 잡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발견된 이 마약의 양이 정말 어마어마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좀 정황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돈 스파이크가 체포됐을 때 그때 당시에 간이 시약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양성 반응 나왔고 또 현장에서 마약 3g이 함께 발견이 됐는데 이게 성인 1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고 이걸 시가로 따져도 1억 원에 달하는 그런 굉장한 양이라고 합니다. 30g이 발견이 됐군요. 네. 아니 돈 스파이크 얼마 전에 결혼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소식으로 가장 가슴 아파할 분이 두 분이 계신데 일단 돈 스파이크의 어머니 이 예능을 통해서도 굉장히 그 아들 사랑을 보여줬었죠. 두 번째로는 얼마 전에 또 결혼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결혼한 지 한 100일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돈 스파이크 씨 지난 6월 초에 6세 연하의 여성과 결혼을 올렸는데 결혼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이런 마약 투약 혐의에 연루가 되자 아주 곤혹스러운 이 입장에 놓였다고 합니다. 돈 스파이크가 마약을 투약한 시기가 결혼 직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아내분의 이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네요. 네, 그럼 앞으로 돈 스파이크의 수사는 어떻게 되나요? 사실 저 호사다마라고 하잖아요. 정말 작곡가에서 시작해가지고 예능에서 최근 요식업까지 결혼까지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경찰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인정을 베풀 상황은 아니잖아요. 상습 투약 마약 이 혐의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범행을 저지르게 됐는지 그 경위를 조사해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예, 지금까지 연예 라이브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홍규 씨 의상이 아주 멋집니다. 나비 네. 넥타이도 매셨는데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네, 어느덧 가을이 찾아왔는데요. 이제 찾아온 가을이 반갑기보단 두려운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찬바람에 마음까지 쓸쓸한 저 같은 솔로들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인 씨는 혼절녀라서 든든하시죠? 저는 뭐. 그래서 오늘은 좋습니다, 네. 결혼 소식이 궁금해지는 연예계 대표 싱글남들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품절시키고 싶은 골드 싱글 스타들 맞죠? 맞습니다. 아니,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아니 뭐가 부족하다고 아직도 안 가는 거야? 네, 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과연 그들은 결혼을 안 한 것인가 못한 것인가 왜 아직 못한 것인가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스타들 얘기입니다. 네. 예. 아주 많은 궁금증이 남으실 테지만요. 오늘 이들에게도 숨겨져 있는 속사정을 아주 낱낱이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가볼게요. 품절시키고 싶은 골드 싱글 스타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품절시키고 싶은 골드 싱글 스타들 먼저 4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역대 최고 시청률 65.8%를 기록하며 한국 드라마 1위를 차지. 등 최수종 씨의 친구 역할로 나온 분이고요. 올해 5학년 9반인 배우입니다. 최수종 씨가 출연한 드라마는 정말 대부분 시청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죠. 친구로 나왔다면 우리가 아는 분이에요. 그죠? 얼굴 보면 무조건 알 수 있을 것 근데 같아요. 5학년 9반이라고? 근데 아직 장가 안 갔다고? 공개 사진으로 말해요로 이분 사진 네. 한번 닮은 꼴로 준비해봤습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그 송혜국 씨의 네. 새쌍둥이 네. 대한민국 만세 중에 민국이 민국이 닮은 민구이가 왜 나왔지?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닮은 이분은 꼴? 송일국 씨의 결혼식에 참석해 네. 주옥 같은 대사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나 닮은 아들 낳아라. 이 말이 시가 됐을까요? 네. 이분하고 똑 닮은 아들 민국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아직 감이 안 오는데요. 누군지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시겠나요? 네. 알 것 같은데 다음 힌트도 저는.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4위의 주인공은요. 네. 바로 배우 배도환 씨입니다. 배도환 씨. 배두환 씨 근데 올해 5학년 9반이세요. 요즘 네. 어머니에게 잔소리를 정말 하루에 뭐 100번씩 들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배두환 씨 올 초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머니가 5초에 한 번씩 결혼 이야기를 한다. 밥 먹을 때마다 꼭 이야기를 한다. 라면서 이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아니, 밥 먹을 때마다 얘기를 하니까 밥이 안 넘어간다. 1분에 5번 이상 적어도 하루에 100번은 이야기를 한다라고까지 밝혔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은 배두환 씨의 어머니가 또 이렇게 받아칩니다. 아니, 내가 100번까지는 아니고 하루에 한 30번은 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요. 아니, 결혼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바쁘면 그리고 내가 말을 안 하면 잊어버리니까 가끔가다 생각났을 때 말을 해줘야 얘가 한다라고 하면서 이 배두환 씨 이야기에 반박을 합니다. 이런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긴 배두환 씨 결국 올해 안에 무조건 결혼하겠습니다라고 이 선언을 하기도 했네요.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이 9월 28일이니까요. 제가 지킬 수 이렇게 있을까? 얼추 계산해도 네. 100일도 안 남았어요. 맞아요. 야, 벌써 그렇게 됐네, 진짜. 네. 시간 정말 빠르죠. 네, 정말 빠르죠. 그러면 배두환 씨의 어떤 열애 소식이 그동안 있었을까? 결혼 예고가 있었을까? 없었습니다. 알려진 게 없어요. 그래서였을까요? 배두환 씨 어머니가 9월 초에 방송에 출연해서 아들을 위해 공개 구원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 키도 크고 너무 잘생겼다. 반찬도 잘한다. 김치찌개, 호박찌개 다 잘한다. 오죽하면 동네 아줌마들이 너무 완벽하게 모든 걸 잘해서 장가를 못 가는 것 같다고 얘기할 정도다. 어제는 노래 잘한다고 상도 받아왔다. 이렇게 아들 자랑을 하면서 누가 우리 아들 좀 데려가줘. 공개 구원에 나섰습니다. 네, 어머니 이렇게 간절하신데 어머니의 공개 구원에 배두환 씨 마음은 좀 편치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배도환 씨는 어머니 장가 못 가서 죄송해요. 제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여자만 못 만나네요.
불효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어머니에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배도환 씨가 근데 59세면 글쎄 돌싱인가요? 사실 시청자분들 중에 아니야 나 분명히 결혼한 거 봤는데 무슨 소리야 하시는 분들 네. 계실 거예요. 맞는 기억이세요. 20년 전에 2002년에 사실 배도환 씨가 노총각 딱지 39살에 뗀 적이 있었어요. 당시 M본부에서 예능 프로그램으로 배도환 장가 보내기 하면서 우리가 마치 보험팅이라고 하죠. 12명의 여자를 만나게 해주겠다. 어떻게든 결혼시켜주겠다 했는데 어머 배도환 씨 그중에 첫 번째 여자분한테 홀딱 반해가지고 12명의 여자를 만난 게 아니라 12번 만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3일 만에 각방 쓰고 3개월 만에 헤어졌대요. 네. 순탄치 않은 결혼 생활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배도환 씨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다. 이거는 이혼 아니고 파혼이다. 나 법적으로 총각이다. 짠합니다. 네, 그런 아픔이 있었군요. 배도환 씨 뭐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어머니에게 결혼하라는 잔소리를 하루에 뭐 100번씩 정말 너무 많이 듣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뭐 가출한 적이 있어요? 네, 가출 아닌 가출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배도환 씨가 이 어머니의 잔소리에 못 이겨서 집을 나가서 이제 어머니랑 따로 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갔었던 집을 다시 들어오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이에요. 이 어머니께서 이 급성 담낭령에 걸려서 이 쓸개가 확 안 좋아져서 응급실에 가신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뒤로 이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다, 너무 걱정이 된다라는 마음에 이 서울 생활을 모두 접고 시골로 내려갔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어머니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고요. 드라마 촬영을 하는 때는 이제 서울로 다시 올라오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지역 행사 위주로 또 일을 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글쎄, 그러면 그동안 배도환 씨는 결혼할 의사가 없었던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선도 자주 봤다 그래요. 배도환 씨 어머니가 전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 돈이 있는 재력이 있는 이 여성분을 만났었다고 해요. 그런데 배도환 씨가 아니 지금 더 어떤 나보다 괜찮은 남자 만날 수 있는데 왜 하필 나냐. 더 좋은 데 시집가서 잘 살아라. 이렇게 본인이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속사정을 봤더니 이 여성분이 좀 돈을 내세우니까 기분이 상해가지고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 말씀하시길 그렇다고 그럼 돈 없는 여잔 좋아하느냐. 돈 없는 여잔 또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 하면서 아들의 이 까다로움에 혀를 내둘렀다. 이렇게 전하셨네요. 이게 적당한 게 어려운 건데 그쵸. 무엇보다도 지금 절실함이 없네요. 정확합니다. 절실함. 아니 아직 눈높이를 뭐 이렇게 제대로 맞추지 않든지 아니면 네. 너무 절실하지 않든지 덜 외롭든지. 2020년에 배도환 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로움은 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 요즘은 옆구리가 시리다 못해서 옆구리가 부러졌대요. 그 정도로 외롭다라고 하면서 또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밤마다 중국 무협 영화를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봤었던 이 대사 중에 딱 귀에 꽂혔었던 대사가 있는데 이거라고 합니다. 당신을 위해 내가 옆에 있겠다. 다른 사람을 본다면 내가 벼락을 맞아 죽겠다. 라는 이런 굉장히 강렬한 대사가 기억에 남을 만큼 여성을 만나고 싶다라는 의지는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아주 외로운 근황을 동시에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막상 만나면 또 굉장히 사랑꾼이실 것 같은데 배도환 씨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네, 배도환 씨는 나는 온화한 사람을 좋아한다. 각자의 직업을 이해해주면서 서로 도움이 되는 친구 같은 여자가 이상형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너는 내 거야 하면서 소유하려 하는 여자는 싫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예,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조건이 많아요. 아직 조건이 많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네요. 배도환 씨 만나봤고요. 다음 스타는요? 네, 품절시키고 싶은 골드 싱글 스타들 4위 이어서 3위 알아보겠습니다. 이분은 올해 4학년 7반으로 근육이 너무 커서 옷이 많이 뜯어진 경험이 있는 가수인데요. 근육량이 많아서 옷이 뜯어질 것 같다. 네, 딱 떠오르는 사람이 저도요. 저 네. 그 헐크 같은 그 근육. 네. 다들 눈치채신 것 같은데요. 이분과 관련된 사진 이번에도 준비해봤습니다. 네. 사진 보여주시죠. 모기. 너무해. 이거 너무해. 아니 나는 지금 감이 딱 왔는데 누가 모기를 보여주니까 모기. 그 사람이 네. 맞나 싶어요. 모기. 그 사람 맞습니다. 이분은 근육질의 몸에 비해 목소리는 모기처럼 가는 미성을
가진 분입니다. 그렇죠. 몸은 남성미 맞네, 가득한데 목소리는 미성인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운 그 남자 김종국 씨 맞죠? 네, 맞습니다. 품절시키고 싶은 골드 싱글 스타들 3위의 주인공은요. 바로 가수 김종국 씨입니다. 김종국 씨 하면 막 주변에 이제 동료분들이 모기 소리라고 막 많이 놀리곤 하잖아요. 그 목소리를 가지게 된 배경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김종국 씨가 어린 시절 모기약이 유리병에 들어있었는데 그 모기약을 음료수인 줄 알고 다 마셔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종국 씨 어머니 또한 역시 모기약을 먹고 위세척을 한 뒤로 네 목소리가 그렇게 모기처럼 가늘어졌다라고 말씀하신 일화가 있다고 하네요. 뭐야 이거 모기약 먹으면 저 아니 근데 김종국 씨가 결혼하지 않은 이유가 또 궁금하네요. 일단 김종국 씨가 자가 진단을 했습니다. 네. 예전에는요. 아니 내가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운동을 좋아하는 건데 뭐라고 하면서 좀 운동 때문에 결혼을 못한다라는 이 세간의 시선을 딱 굉장히 극구 반대를 했었죠. 아니다라고 했는데 올해부터 드디어 생각을 고쳐 먹었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도 문제다. 나 운동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라면서 이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운동 중독 때문이다라는 걸 인정했다고 하는데요. 용띠클럽 아시죠? 이 같은 용띠클럽 멤버인 다른 연예인 친구 홍경민 씨가 얘기를 해줬는데요. 야, 너 그러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네 옆에 아령만 덩그러니 남는 수가 있어. 빨리 결혼해. 라고 정신 차리라는 일침을 놔줬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운동을 하면 나중에 옆에 아령만 남는다 이런 얘기를 들을까요? 올해 초 방송에 바로 그 용띠 클럽들 친구들과 함께 출연을 했어요. 친구들이 물었죠. 너 도대체 하루에 운동 몇 시간이나 하냐?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나 하루에 2시간밖에 안 해. 수요일에는 축구 2시간 더 해. 뭐 사실상 맨날 365일 하지? 라면서 운동은 아니야. 이 면모로 가셨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 과거 얘기했던 것보다 한참 준 게 요 정도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2시간이면 7, 24, 14시간에다가 저 축구 2시간 하면 16시간. 근데 예전에 비해서 이게 나아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주 나아졌습니다. 2017년도 그러니까 5년 전에 김종국 씨가 밝힌 자신의 일상은요. 하루에 운동을 무려 4시간 주 6일을 운동을 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 김종국 씨의 운동사랑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릴 때는요. 이렇게 3-4시간씩 운동을 했고요. 또 한창 때였던 20대 후반으로 돌아가 보면 하루에 헬스를 일단 2시간 하고요. 그 다음에 복싱을 2시간을 합니다. 그 후에 또 축구를 하러 가고요. 축구를 했었던 친구들과 함께 이 숙소에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밤에 이 야간 경기라고 하죠. 저녁 축구까지 한 게임을 더 해야 이 하루의 운동 스케줄이 모두 끝이 났다고 하니까요. 네. 여자친구 못 사귈만 했네. 못 사귀죠. 언제 만나나요? 이 정도면 태릉인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요. 네. 근데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면 이거는 다툴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김종국 씨가 과거 여자친구가 있었을 때 싸운 유일한 이유가 바로 운동이었던 거죠. 오빠, 내가 좋아, 운동이 좋아. 이거죠. 예를 들면 두 사람이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가면 여행 관광지에 이걸 해야 되는데 주변에 어디 운동 할 수 있는 곳이 있나? 그걸 찾은 다음에 운동할 수 있는 곳 옆에다가 숙소를 구했대요. 뷰가 좋은 곳 이런 게 아니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 결혼하면은 나 체육관 차릴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뭐가 문제 할 수 있잖아요. 원래 체육관이라는 건 회원님들 운동시켜주는 곳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체육관을 차리면 내가 사장이니까 나는 매일 가야 된다. 내 회사가 내 직장이 체육관이니까 헬스장이니까 아내가 말릴 명분이 없다. 나는 체육관 차려서 거기서 내가 운동할 거다. 이런 남다른 포부를 밝혔다고 하니 여자친구 속이 썩어 문드러졌어요. 근데 저 정도면 이제 운동 중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꾸준하게 또 어떻게 보면 자기 관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요. 같이 하자고만 안 하면 운동까지는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화장실 갔을 때 네. 휴지 2칸만 써라. 요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최 기자도 그렇지 않아요? 어렵죠. 그래서 김종국 씨가 한 방송을 통해서 아니다. 나는 부인 될 사람한테까지 그거 강요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었는데요. 김종국 씨에 따르면 본인이 어릴 때는요. 지금은 2칸인데 어릴 때 화장실 1칸으로 해결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손가락이 방수라서 가능한 얘기인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2칸인 셈이니까 성인이 됐을 때 1칸은 더 늘어난 거죠.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은 좀 절약 정신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물티슈를 빨아서 쓴대요. 그래서 한 번 닦고 빨아서 여러 번 재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사과를 먹어도 껍질을 벗겨서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껍질째로 이렇게 잘 씻어서 껍질째로 먹는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절약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인데 주변에서는 사실 김종국 씨 얘기하면은 저도 그래요. 짠돌이 이미지가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하지만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짠돌이가 아니라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필요한 게 좀 적을 뿐이다. 나는 그냥 다른 거다라고 강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근검절약하면서 짠돌이가 된 이유가 있다면서요? 바로 아버님 때문이라고 해요. 이 아버님이 이 군인 출신이셔서 베트남 전에 참전을 했는데 여기서 부상을 입어서 국가유공자가 되신 겁니다. 말하자면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이제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가족이. 그래서 아버님이 늘 말씀하시길 나라에서 주는 돈, 나라 돈 함부로 쓰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거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김종국 씨 몸에 배어서 짠돌이 김종국이라고 합니다. 네, 한마디로 절약도 부전자전이라는 건데 그럼 대체 아버지께서 얼마나 근검절약하시는 건지. 이런 예시가 있어요. 김종국 씨가 이 국가대표 짠돌이라면 김종국 씨의 아버지는 세계 챔피언 짠돌이다라는 비유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냐? 일단 하루에 변기물을 딱 한 번만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발도 직접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시계도 45년 된 시계. 왜 잘 돌아가는데 뭐하러 세 개 필요하냐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신발 역시 김종국 씨가 25년 전에 선물했었던 구두를 아직까지 신고 계신다고 해요. 당연히 이 난방비 이제 슬슬 추워지고 있잖아요. 네. 난방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한 번은 겨울에 이 난방비를 아끼려고 패딩만 입고 이렇게 생활을 하신 적도 꽤 있다고 하고요. 이 앉은 채로 이제 패딩을 입고 밥을 먹는 건 기본이고 또 아버지가 혼자 계실 때 가족들이 여행 갔다가 돌아왔을 때 난방비가 0원이 나온 적이 있어요. 빵을 안 트신 거요. 와, 전기료가 안 나왔, 0. 영. 제로다. 그러면 콘센트 다 뽑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 기본적으로 집에 냉장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한 거죠? 냉장고 어떻게 했을까요? 네, 김종국 씨 아버지께서 집에 혼자 계실 때가 김종국 씨와 어머니가 해외 여행을 갔을 때라고 합니다. 근데 뒤늦게 전기료가 0원이 나온 사실을 알고는 아버지께서 집을 비우셨나라고 의아해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김종국 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워낙에 힘들게 자라왔었던 그 유년 시절의 이야기를 듣고 근검절약이 몸에 배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아버지를 보고 배우며 자라서 이렇게 아끼는 근검절약 정신을 가지게 된 건데, 근데 또 김종국 씨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는 돈을 또 전혀 아끼지 않는데요. 그러니까요. 짠돌이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김종국 씨가 가수 시절에 이 번 돈으로 형의 학비를 댔는데 대학교 등록금을 댔는데 세상에 의대입니다. 1년, 2년 아니고 4년 아니고 10년을 이거를 전액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부모님을 위해서 안양의 아파트를 8억 원을 주고 사서 선물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정말 뭉클해요. 내가 효도의 준비가 될 때까지 부모님은 기다려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미리 아주 뭐 최고의 집은 아니지만 이렇게 집을 장만해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파트 구입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김종국 씨 해외 일정 잡히면요. 어머님하고 같이 일정을 잡아서 모시고 간다는 거죠. 일정 끝나면 어머님 해외 여행 시켜드린다는 겁니다. 와. 그리고 어머님 옆에서 멋지게 안내하려고 영어 공부까지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좋네. 이야, 진짜 효자 인정합니다. 예. 근데 부모님이 바라는 것은 이제 해외여행도 좋지만 그 결혼해서 며느리 보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결혼이 아닐까요? 네, 김종국 씨는 자신의 결혼 계획에 대해서 저는 매번 2년 안에 한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게 매년 반복돼서 문제다. 늘 마음은 그렇다라고 자신의 심경을 밝혔는데요. 이게 뭐 곧 자기는 언제든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뜻이겠죠? 김종국 씨 역시 빨리 결혼해서 손주를 안겨드리는 게 효도라고 인정하며 훈훈한 효심을 드러냈습니다. 네, 김종국 씨 이야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스타 누굴까요? 품절시키고 싶은 골드 싱글 스타. 앞서 배도환 씨, 김종국 씨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2위 남아 있습니다. 이분은 올해 5학년 2반으로
재력 있는 집안의 유학파 출신이라는 학벌까지 그야말로 완벽한 연예계 대표 꽃중년인데요. 5학년 이상. 재력 있다. 요즘에 재력 있으면 얼마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분 집안의 자산 아마 놀라실 겁니다. 풍문에 의하면 600억 정도 된다. 어머. 집안에 600억 있다. 이 얘기가 사실이면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600억. 힌트를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누군지. 네, 홍 기자님 놀라서 지금 목에 사례가 걸리셨는데요. 이분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진 준비해봤습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이분들은 꽃팔배. 그죠? 알겠다. 유학파 국민 짐꾼. 이 어른들하고 같이 간 짐꾼. 네, 짐꾼. 네, 누군지 알지 바로. 다들 눈치채셨죠? 네. 이 회의 주인공 바로 배우 이서진 씨입니다. 네, 이서진 씨는 과거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일명 할배들의 짐꾼으로 활약을 했죠. 근데 약간 뭐랄까 좀 툴툴대는 것 같은데 섬세하기도 하고 매력 발산을 제대로 했거든요. 근데 또 집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굉장히 유명하죠. 이 서울은행장 그리고 제일은행장을 역임한 이서진 씨의 할아버지는요, 고 이보영 씨입니다. 금융업계의 대부로 아직까지도 불리는 분인데요. 과거 한 방송에서 이서진 씨가 어릴 때 되게 부자였다는데 지금도 부자고 어느 정도로 잘 살았던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할아버지 댁에 도우미 분들이 많이 계신 건 맞다. 뭐 집사도 일하는 아주머니도 세 명씩 계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만 들어봐도 집에 이렇게 도우미 아주머니 3명, 집사분이 3명, 총 6명이 계신다는 그 예전에. 게 저는 어마어마한 부자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니 뿐만이 아닙니다. 이 할아버지뿐이 아니라 2005년 타계하신 이 이서진 씨의 선친 고 이재흥 씨도 한 신용금고 대표셨고 우리 그 짐꾼할 때 이서진 씨 영어 잘한다고 느끼셨대요. 네. 뉴욕대 경영학과 출신의 재원으로 실제로 또 한 그 어떤 금융 자산운용에서 상무 본부장을 역임하기도 했어요. 그랬대요. 말하자면 3대에 걸쳐서 금융 쪽에 종사를 했고 그래서 600억 이 재산설이 돈 건데 이거에 대해서 또 이서진 씨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현금이 그렇게 많으면 내가 왜 유럽에서 수발 들고 있겠냐. 이렇게 본인이 출연한 예능에 빗대서 이 600억 재산설에 재치 있게 대응을 했는데 그렇다고 저는 또 부인으로는 들리지 않는다. 네, 좀 그렇게 들리네요. 네. 이게 돈 많은 분들은 본인 집에 얼마 있는지를 몰라.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요즘에 저 이서진 씨 이렇다 할 연애 소식 들은 게 없는 것 같은데. 네, 사실 2019년도 한 방송에서 이 질문을 했었어요. 이서진 씨한테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사랑은 3개월이다. 이 친구처럼 지내는 게 가장 오래 가는 것이다. 라는 이 현답을 내놨는데요. 자신의 연애관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 생각이 없냐라고 했더니 생각이 없으니까 아직 안 하고 있다라고 또 다른 현답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확고하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비혼주의자 아닐까 싶은데 어때요? 이서진 씨가 과거 한 방송에서 아니 그렇다고 제가 비혼주의자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들어보면 결혼이 좀 쉽지 않아 보여요. 본인이 결혼에 대해서 좀 관심이 줄었다. 그게 이유다 하면서 줄어든 이유로 2가지. 체력과 생활 패턴을 꼽았어요. 먼저 체력은 일과 사랑을 동시에 이렇게 하려면 좀 체력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일을 하면 사랑에 대한 좀 비중이 훅 줄어든다. 그렇게 좀 체력이 달리고 또 생활 패턴에 관련해서는 저는 저만의 어떤 이 생활의 틀이 잡혀 있는데 이게 좀 오래됐는데 그 틀이 깨지는 게 싫다. 예를 들면 주말만 해도 나 혼자의 계획으로 나만의 계획으로 좀 이렇게 떠나고 싶은데 뭔가 저 여자친구 있으면 맞춰야 되잖아요. 요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결혼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혼자인 게 너무나 익숙해진 거네요. 또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눈높이를 낮출 생각은 전혀 없는 거고. 일단 이서진 씨의 이상형을 준비는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형이 뭐냐라는 질문에요. 그 여자들의 급격한 감정 기복이 싫고
자신처럼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 여성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어요. 그리고 개그우먼 같은 여자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 예로 박미선 씨를 꼽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뭔가 본인의 이런 확고한 이상형도 있고 주변에 이렇게 막 소개시켜주고 이런 것도 좀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긴 해요. 사실 이제 이서진 씨보다 어린 후배들도 좀 장가를 일찍 갔으면 대학생 자식이 있을 정도로 사실 이서진 씨가 너무 동안이지만 52세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서진 씨 마음가짐이 벌써 이래요. 나 52세 늦지 않았어? 자식 가질 수 이게 아니라 쉰이면 손주, 손녀, 손자, 손녀 볼 나이인데 무슨 내 자식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팬들도 뭔가 공공재로 지니고 싶은가 봐요. 막 결혼해요, 오빠 결혼해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결혼하라고 잔소리하는 팬들도 없다네요. 하지 않기에는 참 좋은 환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살아보니까 40대 때 다르고 50대 때 다른데 이서진 씨도 지금 50대 아닙니까? 뭔가 네. 달라진 게 있을 텐데.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왜 여기가 아프지? 싶은 곳이 아프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 나이가 들수록 꼰대가 된다는데 자기 몸 생각하고 챙기면서 그런 게 꼰대인 것 같다. 나도 몸이 아프니까 내 건강, 내 걱정 먼저 하게 되더라 라면서 최근에 근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요즘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내는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이제 결혼 생각이 본인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 내가 가장 역할, 아버지 역할은 좀 힘들 것 같다 얘기를 하는데 이서진 씨 저희도 이서진 씨는 그냥 노총각인 게 낫지. 이게 좀 가장 역할, 아버지 역할은 잘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본인이 잘 알고 계신 것 같고 오는 11월에 그래서 드라마로 돌아오는데 연예인 매니저로 살아남기. 사실 이게 프랑스 드라마가 원작이에요. 저도 막 시즌별로 너무 재밌어서 다 봤는데 사실 우리가 매니저가 있다는 건 다 그 존재는 알지만 그 뒤에 어떤 실상, 그 아주 궁금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그 세계에 대해서 아주 가감없이 거르지 않고 적나라하고 생생하게 그린다고 하니까 또 그 속에서의 이서진 씨의 연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서진 씨까지 만나봤고요. 다음 스타는요? 품절시키고 싶은 골드 싱글 스타들 대망의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분은 올해 제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는 지천명 플러스 원 5학년 일반인데요. 얼굴이면 얼굴, 재력이면 재력, 거기에 세계에서 인정받은 연기력까지 모든 것을 갖춘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힌트를 좀 더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의 사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네요. 이분과 함께 그 청담 부부로 불리는 정우성 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서로를. 자기라고. 네, 굉장히 다정합니다. 예, 뭐 바로 나왔네요. 예. 맞아요. 네. 알아요. 네. 배우 이정재 씨 예, 그렇습니다. 1위의 주인공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정재 씨가 결혼하지 않는 이유 정우성 씨 때문이 아닐까. 둘이 노는 게 너무 재밌는 거죠. 사실 2015년에 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다시 보고 싶은 남남 커플. 여기서 1위를 차지했는데 사실 영화 태양은 없다가 1999년인 거 생각하면 16년이 지났는데도 1위를 한 거예요. 지금 보시는 저 모습이 올해 5월에 지난 5월에 칸이죠. 그 다시 보고 싶은 남남 커플 영화 헌트로 진짜 다시 만났는데 사실 평상시에 이 정우성 씨가 이정재 씨가 정우성 씨가 나한테 했던 말 중에 제일 심쿵한 이정재 씨를 심쿵하게 한 말. 정우성 씨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자기야 밥 먹었어? 이 말에 심쿵했다 그러고 또 정우성 씨도 비슷하게 얘기해요. 네. 이정재 씨가 뭔가 이렇게 좀 화가 난 상태, 뭔가 이렇게 할 말이 있으면 자기야 이렇게 길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서 이 우정과 애정이 묻어나는 모습에서 사람들이 뭐 남남 커플 1위, 뭐 청담 부부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닌가 싶은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정우성 씨는 기자들한테도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란 말을 좀 잘 써요. 너무 좋아. 자기라는 호칭이 입에 밴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특히 방송가에 몇 분 계세요. 김혜수 씨도 그렇죠. 맞아요. 김혜수 씨도 그렇죠. 자기야라고. 그래도 PD들 중에도 많아. 자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두 사람이 동갑이잖아요. 네. 근데 서로 존대해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영화 헌트를 통해서 기자들과 만났었는데 여기서도 이 질문이 또 나왔습니다. 이정재 씨에 따르면요. 예전에 두 선배들을 봤는데 이 선배들이 나이도 같고 꽤 오랫동안 친구인데 존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물었더니 우리는 서로를 너무 좋아해서 더 위해주고 싶어서 존대를 한다라는 답을 내놨대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정재 씨가 이게 남자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럴 수가 있구나. 머리를 딱 맞은 것 같았다는 거죠. 그때부터 나는 누구랑 이렇게 존대를 하면서 평생 친구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상대가 바로 이 정우성 씨였다고 합니다. 남다른 우정으로 이미 많은 팬들이 청담 부부라고 부르고 있는 두 사람인데요. 궁금한 게 그러면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워낙 다 바쁘잖아요, 두 분 다. 어떨까요? 네, 서로 스케줄이 많을 때는 긴 시간 함께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긴 시간이라고 해봤자 한 달 반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정재 씨는 정우성 씨를 못 보는 동안 너무 걱정이 되고 보고 싶다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부창부수라고 했나요? 이정재 씨와 정우성 씨는 9월 영화배우 브랜드 평판에서 나란히 1위와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이 그 도산공원 그 옆에 네. 어디서 이렇게 그 낮에 뭐 한잔 하고 있는데 저렇게 지나가는데 그냥 그 여성분들이 그냥 못 지나가요. 그냥 못 지나가요. 아니 둘이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요. 눈을 비비죠. 저절로 거기 불이 켜져 있죠. 저절로 눈이 가고. 아니 근데 이렇게 인물 좋아, 연기 잘해, 그 재력 뭐 능력 있어, 여자친구도 있어. 근데 결혼은 왜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여자친구 있는데 말이죠. 네. 이정재 씨가 이렇게 과거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나는 연예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 것도 일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여자친구는 비연예인이고 아이들도 있는데 오히려 연예인이라는 나로 인해서 이 가족들이 상처받는다든가 사생활을 침해받는 것만큼은 막아주고 싶다. 그래서 지금 결혼을 보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여자친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아주 뚝뚝 묻어납니다. 이 두 분의 첫 만남도 굉장히 궁금해요. 어떻게 만났을까요? 네, 두 사람은 2005년 지인들의 이 모임에서 처음 만났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어울리면서 시간을 두고 계속 보다가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한 케이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공식 연인으로 인정하기 전까지는요, 몇 차례 열애선을 부인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사진이죠. 2015년 1월 한 매체에 두 사람의 데이트 모습이 포착이 됐고 이후에 교제 사실을 공식 인정하고요. 8년째 아주 굳건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공식 석상에도 이 두 사람이 함께 손을 잡거나 아니면 나란히 서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죠. 네, 한간에는 이정재 씨가 여자친구 만난 이후에 일이 술술 잘 풀린다 이러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렇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굉장했죠. 1995년 모래시계, 백제이요. 정말 온 여심을 다 사로잡았는데 세상에 군대 갔습니다. 군대 갔다 오고도 또 좋았어요. 1999년에 태양은 없다 했고 이때 대종상에서 청룡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았는데 이게 만 26세 최연소였고 지금까지 깨지지 않고 있어요. 잘 나가는가 싶었는데 그 뒤에 이재수의 난, 흑수선, 태풍 이게 좀 계속 흥행이 되지 않으면서 본의 아니게 한 10년 가까이 좀 터널을 이 암흑기를 보내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세상에 여자친구 만나고 나서 정말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2012년 개봉했던 영화 도둑들을 시작으로 해서 신세계, 관상, 신과 함께 사바하, 다만악에서 구하소서 뭐 하는 것마다 흥행도 잘 됐지만 그냥 인기 스타 이게 아니라 맡은 캐릭터 중에 실패한 캐릭터가 없다. 연기 잘한다. 이런 평가까지 받고 세상에 지금 오징어 게임으로 지금 에미상을 받은 배우예요. 네,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 작품 선택에 여자친구의 취향도 들어있는 거 아니야? 여자친구가 내가 이렇게 캐릭터 표현하면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여자친구의 취향 고려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보태지면서 여자친구도 잘 만났다.
요런 얘기까지 듣고 있네요. 네.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좀 오래 만나고 또 공개 연애를 하면 부모님께서 왜 결혼을 안 하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좀 하실 것 같은데. 네, 이정재 씨가요, 과거 이 자신의 어머니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 3년 전만 해도 사실 결혼해라, 결혼 왜 안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정재 씨 정말 끄떡도 하지 않으니까 포기하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어머니의 반응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정재 씨 보면 자신의 꿈을 차근차근 이뤄 나가는 그런 만족감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멋지죠. 그렇죠. 근데 이정재 씨가 사실 외가 쪽이 이제 의사시고 네. 집안이 이제 좋았는데 초등학교 때 갑자기 어려워졌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제 어려웠냐면은 이정재 씨가 택시 기사를 봤더니 맨날 현금을 받잖아요. 그때. 네. 그러다 보니까 와, 택시 기사 매일 돈 버는구나. 나 커서 택시 기사 할래. 이런 꿈을 꿀 정도로 가난했고, 또 어느 날 이제 친구들이랑 놀다가 운동화를 벗게 됐는데 아이고 양말에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들키고 싶진 않아서 발가락 사이에 친구 집 갔을 때 이렇게 구멍을 발가락 사이로 감췄던 일화. 이런 것도 사실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스스럼 없이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영화배우 데뷔하고서도 집에서 촬영장까지 갈 차비가 없을 정도로 현금이 네.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강우석 감독한테 저 3편 출연료만 한 번에 좀 일명 땡겨주십시오. 강우석 감독이 또 크게 땡겨줬어요. 네. 잘 될 줄 알았나 봐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오늘날까지 왔다 하면서 이정재 씨가 얘기를 해요. 나는 나 어려웠을 때를 잊지 않는다. 그래. 그래서 지금도 차근차근 이렇게 꿈을 이뤄나가고 있다 얘기를 합니다. 성공하려면 하여간 결핍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배고픔. 맞습니다. 자, 이정재 씨까지 만나봤습니다. 품절시키고 싶은 골드 싱글 스타들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하고 낮 기온차가 상당해요. 그렇죠. 오늘도 낮에는 기온이 제법 올라서요. 낮 동안에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또 밤에는 떨어지죠. 굉장히 춥게 느껴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